자식은 끝까지 부모 마음을 모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자식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는 걸 아는 부모는 많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애를 썼는데도 자식은 그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 걸까요? 내가 뭔가를 잘못한 걸까요? 아니면 자식이 원래 그런 걸까요? 그리고 왜 자식이 조금만 더 나를 생각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을 입 밖에 꺼내지도 못하고 속으로만 사귀게 되는 걸까요? 또 하나, 왜 어떤 부모는 포기하고 어떤 부모는 포기하지 않는 걸까요? 그 차이가 어디서 나오는지 오늘 끝까지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 광주 북구에 정영자 씨가 삽니다. 65살, 지금도 농사를 짓습니다. 봄에는 고추물을 내고 가을에는 배추를 심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는 게 40년째 습관입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아도 일어납니다. 몸이 그렇게 굳어 있습니다. 정영자 씨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서울에서 직장을 다닙니다. 명절에 한 번, 어버이날에 한 번, 1년에 2번 내려옵니다. 아들이 내려올 때마다 정영자 씨는 닷새 전부터 준비합니다. 냉장고에 뭘 채워야 할지, 어떤 반찬을 해야 할지, 잠자리는 따뜻한지 확인합니다. 그게 싫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게 즐겁습니다. 아들이 온다는 것만으로도 일주일이 달라집니다. 발걸음이 달라집니다. 아들이 떠나고 나면 사흘은 멍합니다. 밥도 그냥 차립니다. 고추밭에 나가도 손이 잘 안 움직입니다. 그게 정영자 씨의 일년입니다. 전화는 아들 쪽에서 먼저 오는 법이 없습니다. 정영자 씨가 먼저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꼭 합니다. 그래야 마음이 놓입니다. 아들은 전화를 받으면 바쁘다는 말을 먼저 합니다. 밥은 먹었냐는 말 다음에 나는 나중에 연락한다는 말로 끝납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정영자 씨는 그 말을 듣고 전화를 끊으면서 괜찮다고 생각하려고 합니다. 바쁜 거지, 나를 싫어하는 게 아니지 하고 혼자 달랍니다. 그런데 그 달램이 점점 오래 걸립니다. 예전엔 하루면 됐는데 요즘은 사흘이 지나도 마음이 가라앉지 않는 날이 있습니다. 어느 날 밤 정영자 씨는 혼자 부엌에 앉아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한 걸까 하고요. 딱히 대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농사일이 힘들다는 건 정영자 씨도 압니다. 그래서 아들한테 힘들다는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걱정 끼칠까 봐요. 작년 가을에 무릎이 안 좋아졌습니다. 병원에서 한 번 쉬라고 했는데 배추를 반만 심었습니다. 아들한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아들이 한 번쯤은 먼저 물어봐 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엄마 요즘 어떠세요? 그 한마디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잖아요. 정영자 씨는 그 말을 아들에게 직접 한 적이 없습니다. 말을 꺼내면 아들이 부담스러워할 것 같아서요. 그 배려가 거꾸로 쌓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걷게 될지, 그걸 지금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정영자 씨는 아들이 서울에서 힘들게 지낼 거라는 걸 압니다. 그래서 먼저 챙겨주려 합니다. 아들이 요청하기 전에 먼저 움직입니다. 아들이 가끔 지쳐 보인다고 하면 다음 주에 내려올 때 먹을 거 싸줄게 하고 말합니다. 아들은 괜찮다고 합니다. 그래도 쌉니다. 된장이며 고춧가루며 묵은 김치며 트렁크 가득 실어 보냅니다. 아들은 바다는 가는데 고맙다는 말이 짧습니다. 한마디입니다. 정영자 씨는 그 짧은 고맙다는 말이 조금 아팠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또 챙겨줬습니다. 그게 반복됐습니다. 아들 생일에는 현금을 보냅니다. 쓸 때 알아서 쓰라고요. 카드에는 짧은 글을 씁니다. 건강해라, 잘 먹어라. 그게 전부입니다. 아들에게서 생일 답장은 오지 않습니다. 전화도 없습니다. 며칠 뒤에 잘 받았어요. 라는 문자 한 줄이 옵니다. 정영자 씨는 그걸 몇 번을 읽습니다. 그러면서도 정영자 씨는 이게 다 자기가 부족해서 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잘해줬어야 했는데 하는 생각이 앞섭니다. 책임을 안으로 당깁니다. 어느 추석, 아들이 처가에 먼저 갔다가 당일 저녁에 오겠다고 했습니다. 정영자 씨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차례상을 혼자 차렸습니다. 아들이 늦은 저녁에 왔습니다. 식사를 하고 하룻밤 자고 이튿날 올라갔습니다. 정영자 씨는 배웅하면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입이 안 열렸습니다. 나중에 아들에게 전화가 왔을 때 명절 잘 보냈어요. 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정영자 씨는 응, 잘 보냈어. 하고 대답했습니다. 서운함을 삼켰습니다. 여러분도 이 장면이 낯설지 않으실 겁니다. 말하지 않고 사귀는 것. 그게 오히려 더 깊어지는 서운함이 된다는 걸 어쩌면 아실 겁니다. 정영자 씨는 한 번도 아들에게 섭섭하다는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다 표현 안 하는 게 낫다고 배웠습니다. 그게 이 세대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게 문제가 됐습니다.
아들은 엄마가 괜찮은 줄 알았습니다. 실제로 정영자 씨가 계속 괜찮다고 했으니까요. 아들은 엄마가 무릎이 아팠다는 것도 몰랐고 추석 혼자 차례상 차렸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말을 안 했으니 모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영자 씨 입장에서는 말을 안 해도 알아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게 두 사람 사이에 조용한 거리가 됐습니다. 아들은 어느 날 전화해서 엄마가 좀 냉랭해진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왜 그런지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 바빠서 넘어갔습니다. 정영자 씨는 아들이 느꼈다는 걸 몰랐습니다. 아들도 자기가 느낀 것을 엄마한테 말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 혼자 짐작만 했습니다. 그게 한 해, 두 해 이어졌습니다. 전화는 계속 왔습니다. 밥은 먹었냐? 어디 아프진 않냐? 형식은 유지됐습니다. 그런데 무게가 달라졌습니다. 정영자 씨가 먼저 챙겨준다는 것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챙김에 이제는 대답을 기대하는 마음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게 문제였습니다. 기대가 생기면 실망이 따릅니다. 실망이 쌓이면 말이 줄어듭니다. 정영자 씨는 점점 전화를 덜 했습니다. 일주일이 열흘이 됐습니다. 아들은 그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원래 바쁘게 살아서요. 정영자 씨도 그 눈치채지 못함이 또 한 번 마음을 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정영자 씨가 자란 방식이 그랬습니다. 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배웠습니다. 받는 것을 요청하면 부담을 주는 거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먼저 주고 기다리고 알아주길 바랐습니다. 그게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그 방식이 몸에 배었고 그 방식으로 아들을 키웠고 아들은 그 방식이 당연한 줄 알고 자랐습니다. 두 사람 다 그 안에 있었습니다. 결국 정영자 씨는 아들이 자기 마음을 모른다는 결론에 닿았습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는 몰랐습니다. 그냥 그게 자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같은 상황에서 조금 다른 선택을 한 사람입니다. 이름은 김수님, 68살입니다. 김수님 씨도 자녀가 있습니다. 딸 둘입니다. 서울과 대전에 각각 살고 있습니다. 자주 보지는 못합니다. 그건 정영자 씨와 비슷합니다. 그런데 김수님 씨는 딸에게 먼저 챙겨주는 걸 멈추는 연습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기가 먼저 나서면 딸이 생각할 기회를 빼앗는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처음엔 쉽지 않았습니다. 손이 먼저 움직이려 했습니다. 그래도 참았습니다. 딸이 생각날 때마다 그냥 기다렸습니다. 그게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어느 날 작은 딸이 먼저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요즘 어때요? 하고 물었습니다. 김수님 씨는 그 말에 깜짝 놀랐다고 했습니다. 그 한마디가요. 그 전까지는 딸이 그런 말을 잘 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엄마가 먼저 물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안 물으니까 딸이 먼저 물어온 것입니다. 김수님 씨는 그때 딸한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요즘 무릎이 좀 아프고 혼자 있는 날이 많아서 가끔 심심하다고요. 처음 해보는 말이었습니다. 딸은 잠시 조용했다가 그랬어요. 몰랐어요. 라고 했습니다. 그 짧은 말에 진짜 놀람이 있었습니다. 몰라서 못 물어본 거였습니다. 김수님 씨는 그 대화 후에 뭔가가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딸이 갑자기 좋은 사람이 된 게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말을 바꾼 겁니다. 그 다음 달에 딸이 내려왔습니다. 물건을 사왔고 같이 밥을 먹었고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그게 예전보다 달랐습니다. 딸도 느꼈습니다. 김수님 씨가 한 것은 그리 큰 게 아니었습니다. 요청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자기 상태를 솔직하게 말한 것, 그 두 가지가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딸에게 공간을 만들어줬습니다. 엄마가 다 알아서 하니까 내가 나설 게 없다는 느낌 대신 내가 필요하다는 느낌이 생긴 겁니다. 김수님 씨는 여전히 외롭습니다. 딸과의 관계가 완전히 바뀐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전화가 조금 더 자주 옵니다. 그게 달랐습니다. 큰딸과는 아직 거리가 있습니다. 그쪽은 아직 시도해보지 않았습니다. 준비가 됐을 때 해볼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서두르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차이가 뭔지 지금쯤 느껴지실 겁니다. 능력의 차이가 아닙니다. 방식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그 방식은 바꿀 수 있습니다. 정영자 씨가 틀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방식이 나쁜 것도 아닙니다. 그냥 그 방식이 자식에게 자기 마음을 전달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겁니다. 김수님 씨도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계속 먼저 챙겨주다가 어느 순간 뭔가 막혔다고 느끼고 나서 달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 막힌 느낌이 중요합니다. 뭔가 잘 안 된다는 느낌이 올 때 그게 바꿀 수 있는 신호입니다. 그걸 그냥 자식 탓으로 넘기지 않은 겁니다. 두 사람의 자식이 나쁜 사람인 게 아닙니다. 정영자 씨 아들도 김수님 씨 딸들도
부모를 싫어하지 않습니다. 그냥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왜 자식은 모르는 걸까요? 그리고 왜 말을 해줘도 잘 바뀌지 않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안쪽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느끼는 것을 상대도 느낀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힘든 걸 알고 있으니까 상대도 알겠지 하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대는 모릅니다. 내가 느끼는 것이 상대에게는 보이지 않습니다. 표정이나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그냥 안 보이는 겁니다. 정영자 씨가 무릎이 아팠던 것, 추석 혼자 상 차렸던 것, 전화를 끊고 나서 사흘을 멍하게 보냈던 것. 아들은 하나도 몰랐습니다. 말이 없었으니까요. 아들 입장에서는 엄마가 괜찮다고 했고, 전화도 왔고, 밥도 잘 먹는다고 했으니 괜찮은 줄 알았습니다. 그게 아들이 가진 정보의 전부였습니다. 자기가 가진 정보를 기준으로 상대를 이해하려다 보면 진짜 상대가 어떤지는 볼 수 없게 됩니다. 그게 부모 자식 사이에서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아들이 게으른 게 아닙니다. 나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자기 기준에서 엄마를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 기준이 엄마의 실제 상태와 다른 겁니다. 반면 김수님 씨가 솔직하게 말했을 때 딸이 몰랐어요 라고 한 것은 진짜였습니다. 말을 듣고 나서야 딸은 엄마의 상태를 실제로 알게 됐습니다. 말이 없으면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서로의 진짜 상태를 알기 어렵습니다. 이게 부모가 자식에게 서운해하는 가장 깊은 자리에 있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자식은 자라면서 부모와 다른 감각으로 살게 됩니다. 다른 속도, 다른 걱정, 다른 하루를 삽니다. 아들의 하루에는 회사 마감이 있고 대출 걱정이 있고 아이들 학원비가 있습니다. 그 하루 안에서 엄마의 무릎을 생각할 자리가 잘 생기지 않습니다. 엄마도 자기 자식이 힘든 거 압니다. 그래서 더 말을 못합니다. 그런데 말을 안 하면 자식은 더 모릅니다. 이게 서로를 멀어지게 합니다. 상대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것에는 누구나 한계가 있습니다. 자식도 마찬가지고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한계를 메우는 것이 말입니다. 말이 없는 자리에 서운함이 자랍니다. 그게 쌓이면 어느 순간 관계가 무거워집니다. 정영자 씨 이야기가 바로 그 방향으로 흘렀습니다. 그렇다면 왜 알면서도 안 바뀌는 걸까요? 말해야 한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입이 안 열립니다. 왜 그럴까요? 정영자 씨 주변 사람들도 다 비슷하게 삽니다. 자식한테 먼저 다 해주고 기다리고 말은 못하고 서운해하는 방식이요. 그게 기준이 됩니다. 모두가 그렇게 하고 있으면 그게 이상한 게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다른 방식이 있다는 걸 비교할 대상이 없으면 바꿔야 한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정영자 씨가 살아온 방식에서 받는 것을 요청하는 사람은 눈에 잘 띄지 않았습니다. 먼저 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라는 것이 당연한 공기였습니다. 그 공기 안에서 자라면 다른 방식이 가능하다는 걸 알기 어렵습니다. 잘못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배운 겁니다. 그 배움이 깊게 박혀 있습니다. 김수님 씨가 달라질 수 있었던 건 뭔가 막히는 느낌이 왔을 때 주변을 조금 다르게 봤기 때문입니다. 다른 방식을 한 번이라도 본 겁니다. 그 작은 차이가 시작점이 됐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비교할 다른 방식을 우연히 한 번 만난 겁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그 비교의 대상을 지금 처음 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김수님 씨의 선택이 그겁니다. 다른 방식이 있다는 것이요. 그게 당장 바꾸라는 뜻은 아닙니다. 바꿀 수 있다는 게 있다는 것을 아는 것. 그게 먼저입니다. 모르면 선택지 자체가 없습니다. 정영자 씨도 지금 이 방식이 유일한 방식이 아닐 수 있다는 걸 알게 되면 그게 씨앗이 됩니다. 한 번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다릅니다. 그렇다면 오늘 뭘 해볼 수 있을까요? 복잡한 게 아닙니다. 딱 한 사람에게만 해보는 겁니다. 가장 안전한 상대로요. 가장 안전한 상대는 자식 중에서 가장 편한 한 명, 혹은 오래된 친구 한 명입니다. 거절당해도 관계가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한 문장만 말해보는 겁니다. 요즘 좀 외롭다. 또는 무릎이 아파서 고생했어.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처음엔 어색할 겁니다. 말이 잘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어색하다는 게 지금껏 안 해봤다는 증거일 뿐입니다. 상대 반응이 기대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반응을 바라고 하는 게 아니라 말을 꺼내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 순서가 중요합니다. 김수님 씨가 작은 딸에게 처음 솔직하게 말했을 때도 어색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말을 꺼냈다는 것 자체가 그날의 가장 큰 일이었습니다. 딱 한 사람, 딱 한 문장, 딱 한 번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처음이 어렵지 두 번째는 조금 덜 어렵습니다.
그게 방식이 바뀌는 방식입니다. 첫 번째 질문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자식이 부모 마음을 모르는 건 자식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말이 없으면 가장 가까운 사람도 모릅니다. 두 번째 질문에 답을 드립니다. 말을 꺼내기가 어려운 건 부담을 주기 싫은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그 배려가 오히려 거리를 만들었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어떤 부모는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다른 방식이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모르면 선택할 수 없습니다. 안 것이 먼저입니다. 이 이야기는 애플리 연구팀이 오래전부터 살펴온 것과 맞닿아 있습니다. 사람은 상대 입장에서 생각하려 할 때 자기 관점에서 충분히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 그게 이 연구팀이 반복해서 확인한 사실이었습니다. 지금 가장 어려운 관계는 누구와의 관계인가요? 댓글에 이름이 아니어도 됩니다. 그냥 어떤 사람인지만 적어주셔도 됩니다. 이 채널이 그 이야기를 함께 이어가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이야기를 계속할 수 있게 해주는 힘입니다.